당신이 내 아이를 훔친 거잖아요. 그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버렸다. 심장은 귀를 찢을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다. 나는 이곳에 도망쳐온 피해자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다. 닫힌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모든 기억들이 거꾸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았던 단서들이 하나씩 이어지며 머릿속을 찢고 들어왔다. 진실은 항상 멀리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바로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입술 끝까지 떠올랐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마다 좋은 일과 복된 일이 함께 하시길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바닷가 마을로 내려온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두고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리고 나왔다는 표현이 맞겠죠. 임대주택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그리고 욕실.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으니까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가 낯설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밤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박혀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음표보다 마침표에 가까웠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투였어요. 네, 며칠 전에요. 혼자세요?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내 배를 훑고 지나갔어요. 임신 7개월. 이제 슬슬 눈에 띄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산대를 두드렸어요. 나는 서둘러 돈을 내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할머니의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대놓고 쳐다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선이 스치듯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여긴 아무도 날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건지도 몰랐어요. 밤이 되면 배를 움켜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뱃속에서 둔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내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각은 무거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동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배가 울렁거렸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배 위로 갔습니다. 손바닥에 작은 발길질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전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먼저 포기했잖아. 마지막 날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대사처럼. 나는 끝까지 노력했어.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을 뿐이야.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갈 때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며 살았다는 거리요. 아니, 어쩌면 사랑이 뭔지 몰랐는지도 몰랐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선 아무도 날 모릅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왜 이혼했는지,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실이 안도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숨어 사는 게 맞는 건지, 아이에게 이런 선택이 옳은 건지, 밤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새벽 배에 묵직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엔 또 태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아랫배가 조이듯 아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병원 가방이 현관 옆에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크로스백 하나. 그 안에 입원 준비물, 산모 수첩,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욕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될 사람의 얼굴인가 싶었어요. 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거울 속 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텅 빈 집이 보였어요. 3개월 동안 살았던 이 작은 공간. 돌아올 때는 둘이 되겠죠.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금방 왔어요. 기사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운전만 했어요. 차창 밖으로 아직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또 통증이 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는 계속 달렸고 바다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건물이 새벽 어둠 속에서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택시가 병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병원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응급실 접수를 마치고 분만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간호사가 옆에 서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볼펜으로 뭔가 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통 간격이 얼마나 되세요? 10분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뭔가 적었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간호사를 따라 걸으면서 발밑을 보았습니다. 하얀 바닥에 내 운동화 자국만 찍혀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간호사가 뭐라고 설명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벽에 5개 놓여 있었어요. 나는 구석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깍지 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복 입은 사람의 신발 소리였어요. 딱딱딱딱. 규칙적인 리듬으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군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내 앞에서요. 누군가 차트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이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짧은 침묵. 3모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그가 차트를 들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그도 놀란 거였습니다. 소연 씨?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태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트를 가슴께로 끌어안았어요.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킨 거였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나는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없이 그 동작만 보여줬어요. 태우의 시선이 내 배로 향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차트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그날이요. 아파트 안방에서였어요. 태우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는지 물었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병원 동료야. 왜?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화면에 하트 이모티콘이 보였어요. 그걸 지적하자 태우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친한 후배야. 왜 자꾸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잖아.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그날부터 우린 멀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건은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었습니다. 소연 씨, 태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다른 선생님으로 바꿀 수 있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들렸어요. 태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담당에 바꿔주세요. 다른 분으로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트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이미 배정됐어. 새벽이라 당직 산부인과 의사가 나 하나뿐이야. 그럼 나까지 기다릴게요. 진통 간격이 10분이라며? 그럼 시간 없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이쪽을 쳐다봤어요. 태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은 환자로서 대하는 거야. 개인 감정 개입하지 마. 선생님이 먼저 개입하셨잖아요. 내 이름 부르면서요. 할 말이 없었는지 태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를 악문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또 진통이 왔습니다. 아랫배가 조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야 돼. 태우가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외면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차가웠어요. 에어컨 바람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시트가 등에 닿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니터를 연결하고 혈압을 쟀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태우가 손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비누 거품 내는 소리, 그리고 장갑 끼는 소리.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검사 시작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요. 진통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간격도 짧아졌어요. 진통보다 더 강한 건 이 상황이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전 남편. 그것도 내 아이를 받을 의사로요.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그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벌일까요? 바닷가 마을까지 도망쳤는데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자궁경부 5cm. 곧 나올 거예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간호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었습니다.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진통도 생각도 감정도 그저 그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작고 약한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딸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내게 보여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그리고 계속되는 울음.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등을 보이며 분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아이만 바라봤어요. 이 작은 생명, 내가 지켜야 할 사람.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옮긴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벽은 연한 베이지색이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물병과 컵이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나른했습니다. 출산 후유증인지 온몸이 무거웠어요. 아이는 신생아실에 있어요. 좀 쉬세요. 간호사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조용함. 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꾸 아이 생각이 났어요. 작은 얼굴, 빨간 피부, 꼭 쥔 주먹. 지금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뒤로 넘겼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산모님. 저는 이 병원 이사장 오명희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나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명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편히 계세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출산 수고 많으셨어요.
딸이라며요? 건강하게 잘 낳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보호자 란이 비어 있더라고요. 혼자 오셨나 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요. 아이 아버지는요? 없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요? 네, 미혼 산모 보호 프로그램이에요. 출산 후 사회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죠. 산후조리, 육아교육, 심리 상담까지요. 듣기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친절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용은요? 무료예요. 정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대신 몇 가지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명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예요.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으려 했지만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어요. 지금 읽어야 하나요? 나중에 해도.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신생아실 등록 문제도 있고요. 빨리 처리해야 아기한테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수 있어요.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괜찮을까요? 한번 읽어보고. 산모님,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복잡한 법률 용어 읽으면 더 피곤하실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아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손에 볼펜을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부드럽게 내 손을 감쌌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세 군데만 사인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칸을 짚어줬습니다. 나는 망설였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눈빛이 강했어요.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사인했습니다. 세 군데에 이름을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잘하셨어요. 명희가 서류를 걷어들였습니다. 재빨리 봉투에 넣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기 보러 가고 싶으시죠? 조금 있다가 데려다 드릴게요. 지금은 안 되나요? 아직 신생아 검사 중이에요. 한두 시간 후면 끝날 거예요. 일어서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불안이 밀려왔어요. 방금 뭘 한 거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기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안 돼요. 신생아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요? 오후 2시하고 6시요. 지금은 1시니까 1시간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어요. 1시 10분. 시침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신생아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어요. 작은 침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다가갔어요. 내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침대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기요. 지나가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아이가 안 보이는데요. 산모 이름이 박소연인데요. 간호사가 신생아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잠깐만요. 안으로 들어가더니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했어요. 특별관리실로 옮겼네요. 특별관리실이요? 네, 보호 프로그램 대상 아기들을 따로 관리하거든요. 거기는 면회가 제한돼요. 제한이요? 전 엄마인데요. 규정이에요. 이사장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간호사가 가버렸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보호 프로그램, 특별관리실, 면회 제한.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보호라는 게 진짜 보호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까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사인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어요. 문득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보호라는 단어가 점점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동의한 걸까요? 내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테이블 위에 물컵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어요. 테이블 위로 번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뜨거운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무엇에 동의했는지도 모른 채요. 밤이 되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빛이 천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6시 면회 시간에도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특별관리실이라서 안 된다고요. 이사장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눈을 감고 있는데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다가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시선이 갔습니다. 낮에는 없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갖다 놓은 걸까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침대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서류를 비췄어요. 맨 위장은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기 이름 칸이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 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필체가 달랐습니다. 분명 내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내 글씨는 동그랗게 쓰는 편인데 이건 각졌습니다. 획이 날카로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보호자 동의서였습니다. 여기에도 내 이름이 있었어요. 역시 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날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제 11월 21일. 하지만 숫자 위에 연필 자국이 보였어요.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조작됐습니다. 내 서명이 위조됐어요. 그것도 여러 장에 걸쳐서요.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산모 상태 기록지였어요. 거기 적힌 문구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정서 불안 상태, 양육 능력 의심됨, 지속적 관찰 필요. 누가 이런 걸 적었을까요? 나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니, 불안했지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출산하는 사람은 다 불안해요. 더 읽었습니다. 산후우울증 가능성 높음, 보호자 부재로 인한 양육 환경 열악, 아동복지 차원의 개입 검토 필요.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서로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서류를 움켜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불만 켜져 있었어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스테이션에 간호사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이거 뭐예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잖아요. 내 서명이 아니에요. 이거 위조된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쉿, 다른 환자들 자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내 서명이 위조됐다고요. 산모님, 진정하세요. 출산 후라 예민하신 거예요. 간호사가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이사장님이 아침에 오시면 상담하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내 아이는 어디 있어요? 특별관리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규정이에요. 더 물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차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생각했습니다. 이 서류가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필요했어요. 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빼앗길 수 있었어요. 복사본을 만들어 숨겨야 했습니다. 복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반대편에 작은 방이 보였어요. 문에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 그 옆에 또 다른 문, 복사실, 복사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은 좁았어요. 복사기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복사기 전원을 켰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삐뚤어졌어요. 다시 놓고 복사했습니다. 복사기에서 종이 나오는 소리, 찍찍,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5장을 복사했습니다. 원본을 챙기고 복사본을 접었어요. 병원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피부에 닿아 차갑게 느껴졌어요. 복사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당황했어요.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복도를 봤습니다. 보안 요원이 지나갔어요. 손전등을 들고 이곳저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안 요원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등을 문에 기대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병원복 안쪽을 만져봤어요. 복사본이 만져졌습니다.
조금 안심됐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알아내야 했어요. 왜 내 서명을 위조했을까요? 왜 나를 정서 불안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희미하게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울음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꼭 찾을 거야. 다짐했습니다. 이 병원이 뭘 숨기든 어떤 음모를 꾸미든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내 아이를 지킬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위조된 서명, 조작된 기록, 보이지 않는 아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했어요. 명희를 만나야 했습니다. 따져 물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복 주머니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사본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내 무기였습니다. 이걸로 싸울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밑이 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싸움의 시작. 진실을 찾는 시작. 내 아이를 되찾는 시작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미역국과 흰밥, 반찬 몇 가지였어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국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쟀어요. 혈압도 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트에 적고 나갔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언제 오세요? 모르겠어요.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또 혼자 남았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걸을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됐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병원 구조를 살폈습니다. 신생아실 옆에 또 다른 복도가 있었어요. 표지판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려는데 누군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초록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산모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거긴 가지 마세요. 지금은요. 누구세요? 시설관리팀장 박도식이에요. 청소하러 다니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보게 되죠. 도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래요. 제가 밤에 청소하러 갈 때 다시 올게요. 11시쯤요.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조심하세요. 복도에 카메라 많아요. 도식이 천장을 살짝 쳐다봤습니다. 따라 올려다봤어요.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고요. 도식이 밀대를 들고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작업복 등에 시설관리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 11시까지는 2시간 30분이 남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햇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바닷가 집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방, 파도 소리, 혼자만의 시간. 거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이와 함께요. 10시쯤 명희가 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어젯밤에 복도 돌아다니셨다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혔나 봐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산책했어요. 산모는 쉬어야 해요. 몸조리가 중요하거든요. 제 아이 좀 보고 싶은데요. 아직 안 돼요. 검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검사요? 건강한 아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밀 검사예요.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죠. 걱정 마세요. 명희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턱을 들고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산모님, 여긴 규칙이 있어요. 따라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제외해 주세요. 전 그냥 제 아이만 데리고 나가면 돼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미 서류 작업이 다 됐거든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그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서류 위조된 거잖아요. 제 서명이 아니에요. 명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갔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사본은 있었지만 그게 위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필적 감정?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산모님은 지금 예민한 상태예요. 산후우울증 증상도 보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시는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저 멀쩡해요. 기록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명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 쾅 소리가 났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화가 났어요. 무기력함도 느껴졌습니다. 도식 씨를 기다려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들도 잠들 시간이었어요.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2번, 짧게.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도식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급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 겉과 속이 달라요. 제가 3년 동안 일했는데 이상한 일을 많이 봤어요. 무슨 일요? 미혼 산모들이 와요. 그리고 아이를 못 데리고 나가요. 보호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똑같았어요.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입양이에요. 불법 입양. 이사장이 중개하는 거죠. 돈을 받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입양, 불법, 돈. 이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있어요. 카메라 기록이요. 서버실에 다 저장돼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죠? 도식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 뭔가 적혀 있었어요. 서버실 위치하고 비밀번호예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경비가 없어요. 그때 가면 돼요.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1년 전에 제 조카도 여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못 데리고 갔어요. 보호 프로그램 때문에요. 조카는 지금도 아이를 찾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됐어요. 증거를 가져가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산모 본인이 움직여야 해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카메라 위치는 제가 표시해뒀어요. 피해서 가세요. 도식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청소도구 굴러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손에 든 종이를 봤습니다. 서버실 지하 1층 비동 끝. 비밀번호 27849.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20분. 12시까지는 40분 남았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되뇌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려면 움직여야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는지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곧 시작이야.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밤 12시. 그때 움직일 거예요. 진실을 찾으러요. 11시 50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병원복 위에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맨발 대신 실내화를 신었어요. 소리가 덜 나니까요. 도식이 준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지하 1층 비동 끝. 손으로 그려진 간단한 지도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왼쪽 복도 끝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을 따라 걸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띵 하는 소리.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몇 개만 켜져 있었어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상보다 훨씬 추웠어요. 왼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벽에 파이프가 드러나 있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끝에 문이 보였습니다. 회색 철문이었어요. 손잡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식이 말했던 게 맞다면 비밀번호 키패드가 있을 거예요. 문 옆을 살폈습니다. 작은 키패드가 붙어 있었어요. 숫자 버튼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27,849.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어요. 삑삑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더 어두웠어요. 손을 더듬어 벽의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에 서버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대편에 책상과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27,849.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보였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 폴더를 열었어요. 영상 파일들이 쭉 나왔습니다. 복도별, 시간대별로 저장돼 있었어요. 신생아실 폴더를 찾았습니다. 클릭했어요. 여러 파일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흑백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신생아실이었어요. 작은 침대들이 보였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왼쪽 위에 떠 있었어요. 11월 21일 밤 11시. 영상을 빨리 감기했습니다.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11시 30분쯤 문이 열렸습니다. 명희였어요. 명희가 신생아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따라왔어요. 침대 하나 앞에 섰습니다. 아기를 들어 올렸어요. 내 아이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계속 봤습니다. 명희가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보였어요. 복도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명희를 따라가며 영상을 확인했어요. 특별관리실이라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명희가 직접 아이를 옮긴 게 기록됐어요.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파일이었어요. 또 다른 산모의 아이가 옮겨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전달 파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요. 손이 떨렸어요. USB가 필요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다행히 USB가 하나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너무 느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 70%, 90%.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었어요. 100% 복사 완료. USB를 뽑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컴퓨터를 껐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그가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 씨, 여기서 뭐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태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서버실에 왜 들어온 거야? 그건 나도 물어볼 말이에요. 여기 왜 온 거예요? 태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트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환자 기록 확인하러 왔어. 전산 시스템이 여기 연결돼 있거든.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소연 씨,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요. 이 병원이 뭘 하고 있는지요. 태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야? 거짓말 마세요. 당신도 이사장 편이잖아요. 아니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강했어요.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난 몰랐어. 진짜로. 며칠 전에야 눈치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믿어. 나도 알아내려고 하는 중이었어. 그러다 너를 여기서 본 거야. 태우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 알아. 임신 7개월이라고 했지? 우리 헤어진 게 10개월 전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계산이 맞았어요. 태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돕고 싶어. 이 병원에서 벗어나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돼. 이 사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 변호사도 다 준비돼 있어. 넌 이길 수 없어.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도와주려는 거예요? 내가 아이 아버지니까.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내 아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서버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태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만졌어요. USB가 만져졌습니다. 있어요. 그럼 나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불을 껐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태우가 앞장섰어요. 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층에서 내렸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 오늘은 쉬어. 태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갔어요.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지만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곧 동이 틀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였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어. USB를 꽉 쥐었습니다. 뺏기지 않을 거예요. 내 아이를 지킬 거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1시간쯤 눈을 붙였을까요? 계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잃어버릴까봐 무서웠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오늘 끝낼 거였습니다. 7시쯤 태우가 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연락했어. 오전 10시에 여기로 와. 정말요? 응. 내가 아는 사람이야. 믿을만해. USB 있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를 두드렸어요. 태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잘 보관해. 절대 놓치지 마. 알아요. 태우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를 봤어요. 뭐가요? 1년 전 일. 내가 너무 몰랐어. 내 얘기를 안 들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중요해.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늦었지만. 태우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겠지. 하지만 아이만큼은 함께 지키고 싶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했어요. 미운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어요. 이번엔 조금 먹었습니다.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9시쯤 명의가 왔습니다.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산모님, 오늘 중요한 서류 처리를 해야 해요. 명의가 말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무슨 서류요? 양육권 이전 서류예요. 산모님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당분간 병원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거절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이미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 적힌 문구가 보였어요. 산후우울증 중증, 자해 위험 있음, 양육 부적격 판정.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전 정상이에요. 산모님,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는 모습이 증상이에요. 명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박이었어요. 뭘 해도 미친 사람으로 몰릴 거였습니다. 사인 안 해요. 그럼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해요.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태우가 들어왔어요. 뒤에 다른 사람도 따라왔습니다.
30대 여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명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태우가 여자를 소개했어요. 김민지 변호사님이에요. 박소연 산모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민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변호사를 부른 거예요? 제가 불렀습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사장님, 이 병원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산모 동의 없이 아이를 분리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거짓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속삭였어요.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CCTV 영상이요. 이사장님이 직접 제 아이를 옮기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날짜, 시간 다 찍혀 있고요. 민지가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 명희가 보였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안고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타임스탬프가 선명했습니다. 11월 21일 밤 11시 45분. 명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변호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냥 아이를 관리실로 옮긴 거예요. 산모 동의 없이요? 한밤중에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보호 프로그램이 뭔가요? 산모 서명을 위조하고 거짓 진단서를 만드는 게 보호예요? 명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다른 산모들 영상도 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일주일 전, 한 달 전 영상도 다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빼돌렸어요. 어디로 보낸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따라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우가 다가와 어깨를 잡았어요. 잘했어. 민지가 USB를 돌려줬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경찰 신고하고 법원 임시조치 신청할게요. 아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지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1시간 후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이었어요. 진술을 받았습니다. USB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복사본은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오후 2시쯤 특별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내밀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나를 봤습니다. 우리 딸,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작게 움직였어요. 태우가 옆에 섰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그 손가락을 쥐었어요. 예쁘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빛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따뜻한 빛이었어요. 이제 괜찮아.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작은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소리. 내 아이의 소리였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있고 아이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길 거야.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작게 소리를 냈어요.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법원 판결이 나던 날은 3월 5일이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벚나무에서 꽃망울이 맺히고 있었어요. 법정 안은 차가웠습니다. 높은 천장에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 모든 게 무거워 보였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민지가 옆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태우는 뒤쪽 방청석에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변호사 2명이 양옆에 섰습니다. 나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부터 산부인과 불법 입양 알선 사건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서기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죄목이 낭독됐어요. 문서 위조, 불법 입양 알선, 사기, 아동 인권 침해. 긴 목록이었습니다. 피고인 5명이 최후 진술하십시오. 명희가 일어섰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작아진 모습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더 나은 곳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산모들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서류를 위조했습니까? 예. 금전적 대가를 받았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예.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명희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CCTV 영상, 위조된 서류, 금전 거래 내역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피고인 오명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퉁 하는 무거운 소리였어요. 명희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변호사들이 붙잡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또한 피해 산모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6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에서 긴장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민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민지가 웃고 있었어요. 이겼어요. 속삭였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민지가 앞을 막았습니다.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피해자는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나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태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이가 커져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 많이 자랐어요. 소연 씨, 태우가 불렀습니다. 다가갔어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나를 봤어요.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한테 가자.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기 특유의 달콤한 냄새였어요. 고마워요.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거였습니다. 한 손으로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아이를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빠니까요. 태우가 웃었습니다. 조금 슬픈 웃음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바닷가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서 아이 키우면서 살 거예요. 혼자? 혼자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가끔 아이 보러 가도 될까? 좋아요. 아빠 얼굴은 알아야죠. 고마워. 태우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아이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잘 자라라. 아빠가 자주 올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일주일 후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개월 만이었어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방, 부엌, 욕실. 하지만 이제는 둘이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아이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작은 옷, 기저귀, 우유병.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금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를 보여줬어요. 저기 봐. 바다야. 우리가 살 곳이야. 아이가 바다 쪽을 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어요. 작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이를 재웠어요. 작은 요람에 눕혔습니다. 자장가를 불렀어요.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모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법정, 증언, 판결.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도식에게서 문자가 왔었어요. 조카가 아이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판결로 다른 피해자들도 아이들을 되찾았어요. 5명의 산모가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을 구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어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울음소리였어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앉았어? 속삭이며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내 얼굴을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웃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조용히 떠 있었고 은빛 물결이 바다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사랑해. 아주 조용히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천천히 뻗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손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길었던 밤은 아주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공포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남았다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